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토트넘과 뉴캐슬의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가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 9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굉장히 순위 싸움에서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트넘이 최근에 리버풀, 노팅엄 포레스트, 울버햄튼 이 세 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현재 11위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까지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4경기 연속 승리를 못할 뿐만 아니라 브렌트포드라던가 웨스트햄, 맨유에게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14등까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뉴캐슬은 최근 4연승을 하면서 리그 5위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구성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반더벤과 로메로 그리고 벤 데이비스가 차례대로 부상을 당하면서 중앙 수비수 3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고, 여기에 우도기까지 지난주에 부상을 당하면서 우도기도 현재 나오는 이야기는 6주에서 8주 정도의 부상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 못 나오는 것이 확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수비 라인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여기에 더해서 벤탄쿠르가 최근에 징계에서 복귀를 했는데 지난 경기 경고를 받으면서 경고 5장으로 또다시 한 경기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구성할 수 있는 수비 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포로, 그리고 중앙 수비 라인에 아치그레이와 드라구신, 왼쪽에 스펜스가 나오는 이러한 포백이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4명의 선수를 제외하면 수비 라인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레길론 1명뿐입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 앞 공간에는 벤탄쿠르가 못 나오니까 비수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 선발로 나오지 않았던 메디슨이 선발로 나오게 되면 오른쪽에 클루셉스키, 왼쪽에 손흥민이 배치되는 4-2-3-1 전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부터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까지 공백이 좀 있는 상태고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가 여럿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에 빠지는 선수가 파비안 셰어입니다. 파비안 셰어가 벤탄쿠르처럼 옐로카드 누적으로 경기에 나올 수가 없어서 아마도 덴번과 켈리, 이 2명의 센터백 라인이 구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수비 전형에서는 덴번과 켈리 모두 왼발잡이이기 때문에 오른발잡이 센터백이 없다는 게 뉴캐슬 입장에서는 약간의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두 팀의 경기에서 재밌는 건 최근에 포스테클로 감독과 에디아우 감독, 이 두 감독이 지난 시즌부터 첫 번째 경기는 포스테클로 감독이 4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 다음에는 4대0으로 토트넘이 패배를 했고요. 이번 시즌 전반기 경기에서는 뉴캐슬이 또다시 2대1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이 두 경기에서 에디아우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승리를 거둘 때 썼던 전술이 매우 독특하면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로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아무래도 공격의 무게중심이 높은 팀이잖아요. 손흥민과 쿨루세스키가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고, 이때 뉴캐슬이 수비 라인을 확실하게 잡아놓는 형태를 취해요. 4-5-1의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과 쿨루셉스키가 수비를 끌어당길 때 좌우 측면에 있는 풀백이 올라가면서 이 공간을 노리는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략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르라던가 메디슨도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경기에서 에디아우 감독이 어떤 전술을 썼냐면 독특하게 중앙 미드필더 1명을 측면으로 내리는 전략을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리브라멘토 오른쪽 풀백부터 켈리, 덴번, 루이스홀까지 포백이 있는데 여기서 조엘링턴이 측면으로 내려가서 5백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쿨루셉스키와 손흥민이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당겨도 요 가운데 공간에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지 않게끔 5명의 센터백을 순간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좌우 측면 공격수가 많이 내려오기보다 살짝 위쪽에 기다리고 있다가 토트넘의 좌우 풀백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측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단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을 때 왼쪽에 고든, 오른쪽에 머피, 그리고 최전방에 이삭, 이 3명의 선수가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토트넘의 뒷공간과 좌우 측면 공간을 노리게 되는 이러한 이제 역습 형태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조엘링턴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전술을 뉴캐슬이 많이 쓰냐면 평소에는 머피가 내려오면서 5백이 되는 전형을 많이 만듭니다.
이 머피가 내려와서 5백을 만드는 건 당장 지난 경기였던 맨유전에서도 저런 전술을 썼거든요. 머피가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많은 선수라서, 그리고 풀백도 볼 수 있는 선수잖아요. 이게 지난 맨유전에서 나타났던 뉴캐슬의 수비 전형인데, 오른쪽에 있는 머피가 내려와서 기본적으로 뉴캐슬이 포백 밸런스를 가지고 있을 때 한 명의 선수가 내려와서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었던 게 맨유도 오른쪽에 올라오는 선수부터 왼쪽에 올라오는 선수까지 2명의 선수랑 가운데에 3명의 선수가 있으면서 5명의 공격 숫자를 만드는 팀이거든요. 토트넘도 좌우에 손흥민과 클루셉스키, 중앙에 솔랑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포로와 스펜스, 이렇게 좌우 풀백이 올라오면서 기본적으로 5명의 공격 숫자를 늘리거든요. 이 5명의 공격 숫자에 맞춰서 뉴캐슬도 5명의 선수를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즌 전반기에 뉴캐슬이 토트넘을 상대할 때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4명의 선수가 포백을 만들고 있는데, 중앙 미드필더에 있었던 조엘링톤이 한 칸 내려와서 수비할 때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토트넘이 왼쪽에 나와 있는 선수부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선수까지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면서 5명의 공격 숫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 5명의 딱 일렬로 맞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장면이 나와요. 포백을 만드는 뉴캐슬의 수비 라인, 그리고 수비를 할 때 조엘링톤이 내려와서 5명의 수비 숫자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약간 이런 형태입니다. 이 장면도 보면 기본적으로 5명의 선수가 수비 라인에 형성되어 있고 조엘링톤이 측면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때 측면 지역에 브레넌 존슨이 있습니다. 브레넌 존슨에게 쿨루셉스키가 패스를 보내주고, 존슨이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는 걸 활용해서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안쪽에 이미 뉴캐슬이 수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를 가로막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도 뉴캐슬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약점을 기본적으로 에디아우 감독이 지난 시즌부터 공략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토트넘이 분명히 대승을 거뒀는데 그 다음부터는 뉴캐슬을 상대하는 걸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조엘링톤을 내리는 5백, 혹은 앞쪽에 있는 머피를 내려서 5백을 만드는 이러한 전술을 쓸 거고, 그러면 여기서 토트넘이 늘상 당했던 것처럼 이 5명으로 만들어져 있는 뉴캐슬의 수비 라인에 공간을 못 만들고 공격을 하다가 턴오버가 나오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볼을 끊어내자마자 앞쪽에 있는 빠른 선수들, 고든이라던가 이삭 같은 선수가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이 장면만 봐도 뛰어 들어가는 이삭의 움직임을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돌아뛰는 이삭에게 완전히 공간을 허용하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허용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건 지난 시즌의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 오른쪽에 있는 머피가 많이 내려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이 이 장면에서도 5명의 수비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뉴캐슬이 토트넘의 볼을 끊어내니까, 끊어내는 순간 앞쪽에 있었던 이삭이 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따라가는 선수가 토트넘에서 가장 빠른 반더벤이었거든요. 근데 뛰어 들어가는 이삭에게 패스가 한 번에 연결되는 순간 반더벤이 이삭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는 이삭에게 패스가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반더벤마저 이삭을 놓치게 되고, 여기서 득점을 기록하는 뉴캐슬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뉴캐슬이 지난 시즌부터 에디아우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약점을 너무나 공략을 잘하고 있어요. 중앙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5백을 만든다는 게, 심지어 풀백 지역으로 내려와서 만든다는 게 독특한 전략이잖아요. 근데 그 전략을 지지난 경기와 지난 경기에 쓰면서 똑같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또다시 에디아우 감독이 그 독특한 수비 전술을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그 독특한 수비 전술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다시 말려들 것이냐, 이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뉴캐슬이 정말 스피드가 빠른 고든이라던가 이삭 같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너무나 토트넘의 풀백들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이 뒷공간을 공략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이 공간을 커버할 만한 반더벤이라던가 우도기, 로메로, 이렇게 빠른 수비수들이 없는 상태거든요. 아치그레이와 드라구신이 과연 고든과 이삭의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당장 최근에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실점했던 이유를 봐도 솔랑키와 동일선상에 스펜스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 공간이 완전히 열려 있죠. 그래서 공격을 전개하다가 만약에 볼을 끊기는 상황이라면, 심지어 실점을 할 때 스펜스가 볼을 뺏겼거든요. 볼을 뺏기자마자 노팅엄 포레스트는 오른쪽에 엘랑가,
왼쪽의 오도이가 좌우 측면 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깁스 화이트가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뛰어 들어가는 엘랑가와 오도이를 보고 있고, 여기서 특히나 스펜스가 오도이를 따라서 못 내려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있었던 벤탄쿠르가 측면을 커버하러 나가는 순간 너무나 편안하게 깁스 화이트가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허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깁스 화이트가 올라와서 뛰어 들어가는 엘랑가에게 패스를 찔러주게 되고,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엘랑가에게 무참하게 뒷공간을 허용하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었죠. 이 장면도 사실 스펜스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 있으니까 벤탄쿠르가 측면을 어쩔 수 없이 커버를 해야 되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아무도 없어서 깁스 화이트가 편안하게 볼을 끌고 올라오고, 여기서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실점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토트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커버인데, 뉴캐슬에는 빠른 선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뉴캐슬을 상대할 때 이제 어떤 장면들이 많이 나오냐면, 특히나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뉴캐슬이 미드필더 라인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이 약간 지쳐있는 상황에서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동시에 앞쪽에서 압박을 들어가요. 그런데 앞쪽에서 압박을 들어갈 때 체력적으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압박을 하다가 탈압박이 뉴캐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압박을 실패하는 순간 조엘링톤이었거든요. 조엘링톤이 돌아서자마자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빠른 선수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머피와 이삭이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고요. 조엘링톤이 탈압박을 하다가 앞쪽을 바라보면서 머피에게 한 번의 패스를 찔러주죠. 그리고 이 머피가 뛰어들어갈 때 머피의 스피드를 토트넘의 선수들이 따라가지 못했고,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이삭의 스피드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편안하게 머피가 이삭이 빈 골대에 득점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 뉴캐슬이라는 팀 자체가 선수의 구성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상대하기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 시즌부터 이제 전방 압박을 할 때도 뉴캐슬이 독특한 전략으로 토트넘을 많이 괴롭혀요. 이게 울버햄튼전에도 나왔던 전략이었는데, 어떤 거냐면 토트넘이 포백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인 비수마가 꼭지점의 역할을 하고, 메디슨이 왼쪽, 사르가 오른쪽으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역삼각형 형태의 미드필더 라인이 후방 빌드업 할 때 만들어지는데, 이때 토트넘이 예를 들어서 포스터 골키퍼부터 빌드업을 하고 있다. 그 순간 이삭이 포스터 골키퍼나 드라구신 혹은 아치그레이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삭이 살짝 내려가서 비수마를 방해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머피, 왼쪽에 고든, 측면 공격수들은 가운데로 들어가서 드라구신과 아치그레이를 압박해요. 이게 지난 두 경기에서 뉴캐슬이 승리를 거둘 때 사용했던 압박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루이스 홀이라던가 리브라멘토, 좌우 풀백 중 한쪽이 높게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한쪽을 좀 압박을 하고요. 이때 조엘링톤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압박을 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드필더 라인에서 2명의 선수가 압박을 하게 되고, 최후방에서는 3명의 수비수가 1명씩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살짝 내려가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압박하는 이삭의 플레이입니다. 요 꼭지점에서 토트넘이 늘상 문제가 많이 생겨요. 벤탄쿠르라던가 비수마가 나올 때 그 수비형 미드필더를 거쳐서 패스가 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팀들이 토트넘을 상대로 저 공간에서 토트넘이 압박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부터 뉴캐슬도 이런 압박을 하는 거예요.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오히려 가운데로 들어오고, 최전방 공격수가 내려가서 요 세 공간을 마크하는 거. 토트넘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2명의 센터백.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시즌에 전반기에 했던 뉴캐슬의 압박 방식이 이런 식입니다. 비수마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고 좌우에 토트넘의 센터백들이 있는데, 이때 이삭이 살짝 내려가서 비수마를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좌우 측면 공격수들은 가운데로 들어와서 토트넘의 센터백들을 압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토트넘이 골키퍼가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거쳐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결국에는 이 패스를 무리하게 앞쪽으로 보내다가, 여기서 또 아까 보여드렸던 뉴캐슬이 전담 마크를 붙이기 때문에 여기서 볼을 빼앗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약점을 최근에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이 공략을 많이 해요. 울버햄튼도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던 황희찬이 최전방에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내려와서 비수마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좌우 측면에 있었던 벨레가르드와 쿠냐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토트넘의 센터백 라인을 압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센터백 2명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모두 압박을 당하니까 포스터 골키퍼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냥
뻥 찹니다. 근데 뻥 찼을 때 이 킥의 정확도가 좋지 않으니까 볼을 방출했을 때 울버햄튼의 수비가 달려 나오면서 이 볼을 앞쪽에서 끊어버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프리킥에서 울버햄튼이 득점을 했었거든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노팅엄 포레스트 전인데 노팅엄 포레스트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던 벤탄쿠르를 한 명이 따라가고 있죠. 요 공간을 완전히 묶어버리니까 여기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백패스를 했을 때 드라구신이 볼을 받는 순간 중앙을 거쳐 나가는 게 안 되니까 결국엔 그대로 의미 없는 롱패스를 앞으로 걷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본적으로 이삭이 압박을 할 때 거기서 토트넘이 늘상 뉴캐슬을 만날 때마다 후방 빌더의 미스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 포인트도 과연 토트넘이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뉴캐슬이 최근에 이 토트넘을 만날 때마다 맞춤 전략을 잘 짜왔고 심지어 최근에 두 경기의 맞춤 전략이 똑같았어요. 조엘링톤이나 지난 시즌까지 있었던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했던 앤더슨이 왼쪽으로 빠져서 백파이브 만들기.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의 공격을 봉쇄해 놓고 공격을 할 때 고든이나 이삭 같은 빠른 선수들이 측면으로 달려가면서 측면 허문다. 그리고 압박을 할 때는 이삭이 약간 내려와서 비수마나 벤탄쿠르처럼 수비형 미드필더를 묶어버린다. 이러한 전술 포인트가 사실은 일반적인 그런 전술이 아니라 토트넘을 위한 맞춤 전략이었는데 이 맞춤 전략에 두 번이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에디아우 감독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전에 본인이 당했던 것들을 어떻게 되받아칠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에 중요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토트넘이 정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4경기 연속 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최악의 흐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뉴캐슬이 이번 경기에 승리를 한다면 현재 위에 있는 첼시, 노팅엄 포레스트, 아스날 요 이제 2, 3, 4위권과 승점이 그래도 가까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뉴캐슬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가 본인들이 일단 4연승을 하고 있으니까 상승세를 이어나가는데 이번 경기를 무조건 승리로 가져가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의지를 현재 프리미어리그 반환점이 돈 상황에서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전술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두 감독의 전술 싸움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